자, 그럼 우리 비문학 갈까요? 갑시다. 있잖아 얘들아, 비문학 독해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이 하나의 문장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지, 그치? 이 문장이 이어져서 문단으로 되어 있고 문단이 이어져서 전체 글을 구성하잖아. 독해라는 건 뭐냐면 이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 어떤 것이 핵심 단어인지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독해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중학교 때 주어와 서술어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구조 연습을 하면 좋아. 구조 연습. 문장의 구조. 문단 안에서 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지금 상식 시간이 아니란 말이야. 그죠? 과학 시간도 아니고 인문 시간도 아니고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글쓰기의 핵심이 뭐냐,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해내는 거라는 말이지. 자, 우리 첫 번째 문단 볼게요. 먼저 돼지는 원래 어디 사냐? 숲지대와 그늘진 강둑에 사는 동물이야. 첫 번째 문단은 돼지가 원래 사는 지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 자, 잡식동물이기는 하지만 섬유소 형성도가 낮은 나무 열매, 과일, 식물뿌리, 특히 곡식을 주로 먹기 때문에 인간과 직접 경쟁하는 경쟁자일 수밖에 없다. 자, 첫 번째는 돼지가 선호하는 지역,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 석생, 그 음식에 대한 얘기를 했지? 얘들의 괜찮? 자, 세 번째 문장. 자, 돼지가 지니고 있는 더 큰 약점은이라고 했다. 그 말은 뭐예요? 앞에 이 두 개가 약점이라는 거야, 돼지에게. 그렇지 않겠니? 더 큰 약점이라니까. 약점 1이 뭐야? 사는 지역이, 선호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다. 두 번째는 먹는 음식들이 인간이랑 겹치기 때문에 인간에게 밀릴 수 있다. 자, 세 번째 약점은 뭐냐? 식용의 젖이 없어. 돼지젖. 우리 양젖은 양 우유 먹지만 돼지 우유 안 먹잖아. 젖이 없고 원거리를 몰고 다니기가 무척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우리가 돼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돼지 키우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돼지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불리한 점. 자, 돼지는 무엇보다도 여기서 지금 세 가지 언급했잖아. 무엇보다도 네겝이나 요르단 계곡 등 성서와 코란에 나오는 여러 지방의 덥고 건조한 기후에는 신체 구조적으로 잘 견뎌내지 못한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 돼지가 살기 힘든 기후를 언급하고 있지. 자, 요르단 계곡에서는 매년 여름이면 섭씨 43도가 넘는 날이 대부분이다. 또한 여러분 그러나 그리고 이런 접속어를 중요하게 보세요. 또한이라는 거는 앞에서 말한 거에 추가해서 의견을 주는 거지. 그럼 또한이 나오면 앞에를 살짝 다시 봐. 또한 앞에 뭐 했어? 온도 얘기했지. 온도. 뜨겁다. 자, 또한 이 지역은 1년 내내 태양 광선이 강렬하게 내리친다. 자, 여기서 뭘 언급하고 있어? 이 지역은 덥고 태양이 강해. 그런데 돼지는 보호막 역할하는 털도 없어. 땀을 흘려 체온 조절도 할 수 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 돼지는 이런 기후에서 외부의 습기를 이용해 피부를 습하게 함으로써 체온을 조절한다. 오케이? 여기는 돼지의 체온, 이런 기후에서 살아가는 원리야. 그 방법은 뭐니? 깨끗한 진흙 속에 뒹굴어 체온을 조절하는 거야. 자, 외부의 습기를 이제 이 진흙을 통해서 외부의 습기를 활용하는 거지. 그러나 뒤가 항상 중요하다. 핵심이야, 본론이. 그러나 깨끗한 진흙이 없어? 그럼 어떡해? 죽을 수 없잖아. 가만히 있으면 죽잖아. 너무 힘들잖아. 자기의 배설물로라도 피부를 습하게 해야 해. 살려면. 자, 섭씨 29도 이하일 경우, 그러나 기온이 섭씨 29도를 넘어가면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구분하고 있어요. 섭씨 29도 이하일 경우 돼지는 자기 우리 안에, 그 자는 곳 안에
잠자리와 식사 자리에서는 배설하지 않아. 게임을 안 써. 원래 그런 애야. 그런데 기온이 섭씨 29도를 넘어가면 어디나 가리지 않고 배설을 한다. 그 이유가 뭐겠어? 바로 체온 조절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추론이 가능하지. 그냥 똥 싸는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이유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는 돼지의 생존, 돼지의 생존에 있어서 약점이 되는 조건 몇 가지, 세 가지를 첫 번째 문단에 언급을 했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런 더운 지역, 덥고 건조한 기후에서 돼지의 생존 전략, 우리가 바로 이 습기를 이용해서, 수분을 이용해서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한 그런 배설물 처리 방법, 처리 과정 이런 거 언급이 되어 있네요. 자, 다음 장 볼게. 다음 다. 자, 기원전 9000년 경부터 이렇게 독해할 때 어떤 시기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체크를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는 기원전이 궁금한 게 아니거든. 보통은 그래. 자, 기원전 9000년 경부터 중동지방에서는 자, 가축화된 양과 염소와 달리 이런 거 꼭 체크해주세요. 왜 우리 지금 돼지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자, 양이랑 염소는 기원전 9000년 전부터 가축화되었대. 근데 돼지는 이보다 2000년 늦게 가축으로 사용이 되었어. 늦게. 2000년이나. 왜일까? 자,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식용동물의 유골들 가운데 돼지뼈는 5%밖에 되지 않는데 돼지뼈가 많이 없대. 자, 산업화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산업화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는 고기만을 위해 사용되는 동물은 일종의 사치품이란다. 그러니까 돼지가 뭐예요? 돼지는 고기밖에 못 쓰지? 돼지 털도 없고 돼지 젖도 못 먹지. 사치품이래. 자, 목축, 농경, 혼합 경제체제로 운영되었던 중동 지방의 고대 사회에서 자, 이 사회는 어떤 사회야? 목축, 농경, 혼합 사회래. 이때의 가축들은 젖, 치즈, 가죽, 분뇨, 단백질들을 공급하는 주 원천이었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체크해주세요. 가축의 쓰임새야. 먼저 첫 번째 뭐다? 이런 것들을 줘 우리에게. 두 번째, 쟁기끄레들의 역할로. 자, 두 번째는 걔네 자체도 노동력이래. 자, 그 근본 가치를 인정받았다. 양, 소, 염소 등은 이러한 용도를 충족시켰고 때로는 고기도 줬어. 이와 달리 돼지는 맛있어. 즙이마다 고기가 부드럽고 기름기가 많은 사치품일 뿐이었어. 괜찮? 사치품인데 왜 키우면 안 되나요? 자, 우리 다에서는 지금 중동 지역에서 다른 가축들은 이미 활성화가 되었어. 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지만 돼지는 여전히 사치품이었어. 자, 특히 기원전 7000년에서 이제 시기가 조금 지나갔죠? 기원전 2000년에 이르는 동안 중동의 인구가 60배 가까이 증가해서 사람이 늘어났어. 양, 염소 떼를 사육하기 위해 산림이 훼손되는 문제가 생겨났어. 자, 이는 그러니까 같이 풀이밭이 있으면 얘를 내가 소를 키우든지 돼지를 키우든지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소를 키우면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 근데 돼지는 키워서 뭐해? 그 고기 먹는 거밖에 못하는 거야. 자, 돼지 사육에 필요한 자연 조건의 감소를 유발했고 결국은 돼지고기가 그래서 사치품이라고 보는 거야. 반면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유혹은 더 커졌어. 왜? 맛있으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 봐. 이 글쓴이의 입장이야. 중동 지방에서 그래서 종교적 금기 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게 된 것이라고 이 학자가 해설하는 거예요. 우리 이슬람에서 돼지고기 못 먹잖아. 그쪽 지역 사람들은 안 먹는 거 알죠? 그게 종교적인 교리에서도 있지만 이런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이 사람은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새로운 테마가 언급이 되면 꼭꼭꼭꼭 체크를 하세요. 지금 종교적인 거 지금 제일 처음 나왔잖아. 이제 엮어가는가. 다음. 자, 중동은 돼지 사육에 적합한 지역이 아니야. 그 충분히 얘기했지. 왜 적합하지 않은지. 기후도 안 맞지. 사치스럽지. 근데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아주 맛있는 고기로 귀하게 여기고 먹고 싶은 유혹에 시달려. 따라서 우리 인과관계야. 그러므로 자, 신은 돼지가 불결하거나 불결하니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명령했다. 알라신도 똑같은 이유에서 똑같은 명령을, 이거는 진짜 신이 명령을 내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종교적 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중동 지방은 식용에 충족될 만큼 돼지를 사육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지역이었어. 소규모로 사육하려는 유혹만 커지게 할 뿐이야. 그러므로 그래, 차라리 돼지고기 전면 금지하자. 양, 염소, 소등을 기르는데 모든 정성을 다 바치는 것이 더 나았었다라고 이 학자가 해설하는 거야, 그 현상을. 자, 돼지는 고기의 맛은 좋지만 그 밖에 사료, 구입 비용, 시원한 우리까지 필요하잖아, 얘는. 더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비용이 너무 비쌌던 거야 라고 여기서는 그래서 종교적 금기와 생태, 사회학적인 조건과 함께 결부시켜서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야, 이 사람 의견을. 내가 비문학 읽을 때 이 사람 말이 다 맞아 이렇게 가지 마시고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거리를 두면서 분석하면 좀 분석이 쉬워. 아, 이 사람은 요렇게 이런 걸 언급했구나. 첫째, 둘째, 구조는 이렇구나. 이렇게요. 자, 이러한 현상은 이제 다른 나라로 넘어와서 인도의 암소 숭배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자, 인도인에게 암소는 단순히 한 마리 가축이 아니라 연료, 농경 등 인도인의 생활 문제와 관련해 무궁무진한 쓰임을 받는다. 그러므로 인도에서는 단지 먹으려고 소를 죽인 일은 절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 암소 숭배 사상이랑 돼지는 금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돼지는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달라. 여기에서는 불결하다. 그래서 금기. 오케이? 왜? 너무 사치스러우니까. 근데 인도에서의 소는 어때? 쓸모가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숭배함으로써 안 먹는 거야. 오케이? 얘 소 잡아먹으면 그 집 농사 누가 줘?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다르지만 이러한 현상은 사례에서도 다 확인된다라는 건 뭐냐면 둘 다 뭐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종교적인 의미가 부여된 것으로 지금 해설을 하는 것은 두 개가 다 공통점이다 이거예요. 괜찮니? 그래서 또한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잡아서 문장과 문장의 관계 이런 것들을 풀어내면 독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답.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치하는 문제는 본문에 가서 몇 번째 문단에 있는지 빨리빨리 찾는 게 좋아. 여러분 있잖아. 내가 일치하는 거 귀찮아도 가서 찾으라고 얘기 많이 하잖니. 그게 왜냐면 지금은 지문이 비교적 짧으니까 빨리 찾을 수 있는데 이제 고3 지문으로 간다든지 지문이 어렵거나 복잡해지면은 이거 찾는 거 자체가 좀 힘들어. 그 눈을 빨리 굴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 지문이 쉬울 때부터. 자, 일치하지 않은 거 몇 번? 2번. 돼지는 장소 가린다니까? 온도에 따라. 온도가 낮으면 가려. 오케이? 좋아. 2번. 글쓴이의 관점을 고려할 때 기억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냐? 5번이다. 자, 이게 뭐 종교에 우리 종교를 끌어들이려고 힌두교에서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거야. 자, 3번. 자, 얘들아 이게 3번에 이렇게 보기가 이렇게 블락블락 길지 않니? 그러면 냅다 선택지 가지 마시고 보기를 분석을 하자. 봐. 인간의 정신활동은
빈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앞에 문장보다 뒤에 문장이 훨씬 중요하거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문장의 여기까지의 주어가 뭐냐면 인간의 정신활동은이 주어야, 문장에. 인간의 정신활동은 빈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래. 그럼 뭐예요? 인간의 정신활동은 특정한 자연 환경 속에서, 오케이? 특정한 생존 방식, 노동 방식에 의해서 규정되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주어가 일로 연결이 되면 돼. 응? 됐죠? 주어가 여기를 가는 거야. 자, 그러므로 이러한 조건들을 무시한다면 왜 그러한 정신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자, 우리가 파악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러한 정신활동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고 싶어. 자, 따라서 문화를 인간의 정신활동의 산물로 보면서도, 다시 인간의 정신활동의 결과물로 문화가 생겼다라고 보면서도 또 뭐가 필요하냐? 그 정신활동을 사회적, 물질적 조건의 연관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뭐를요? 바로 이 정신활동을 사회적, 물질적 조건과 연관시켜서 파악해자. 문화에 대해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로 문화유물론이다. 이거는 뭐냐? 자, 인간이 의식이 그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이 인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정신적 조건이 인간의 의식을 결정한다 라는 마르크스의 역사 유물론적 관점에서 문화를 연구하는 태도가 바로 문화유물론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게 바로 이런 태도에 대한 얘기가 되겠지요. 괜찮? 그래서 이렇게 보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지저분하니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럼으로 따라서 이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을 파악을 하셔요. 답이 몇 번? 답이 4번이 되겠다. 자, 산업화가 진행되어 돼지 사료를 구하기 수월해지고 생존 조건 관리가 용이해지면 돼지고기 금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뭐가 문제였어? 사료 구하기가 힘들고 생존 조건 관리 뭐예요? 온도, 기후, 그런 것이 쉽다면 돼지 먹으면 되겠지. 왠지 저것 때문에 돼지를 안 먹는 거니까. 이렇게 분석을 합시다. 자, 당장 과학 내용. 덥니? 더워요? 괜찮아요? 그러면 얘기하세요. 자, 여기를 보자요. 보자. 과학지금은 하등 생물에서 고등 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는 종족의 번식을 위해 생식을 한다. 자, 그럼 앞으로 주제가 뭐겠어? 생식. 박테리아와, 얘들아, 여기서 생식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 찾아봐. 생식을 몇 가지 종류를 언급해? 그치. 봐. 박테리아와 원충처럼 파트너의 도움 없이, 그러니까 수컷, 암컷 이런 거 필요 없이 자기 몸을 둘로 갈라 번식하는 것을 무성생식. 미국 서부에 서식하는 채찍, 꼬리, 도롱뇽처럼 수컷이 없는 상태에서 암컷이 배란을 하고 이를 분열시켜 암컷만 낳는 경우. 그러나 대부분은 암컷과 수컷이 교묘한 새끼를 낳는 양성생식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라고 너네도 첫째, 둘째, 셋째 나는 찾고 갔으면 좋겠어. 왜? 그래야 밑에가 좀 구조가 잘 보일 거야. 여기 우리 두 번째 생식의 이름이 뭐예요? 천연생식이 어디 나와? 여기 밑에 나오지. 어디 나오지? 여기 나오지. 이거를 정리했으면 여기를 하나하나 연결하면 되잖아. 봐. 그러나 효율만 따진다면 양성생식은 무성생식이나 천연생식에 비해 비효율적이다. 뭐가요? 양성생식. 자, 주어, 서술어. 양성생식은 비효율적이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이름이 나오네. 천연생식이라고. 가령, 예를 들어, 예시. 자, 천연생식을 하는 도롱뇽의 경우.
도롱뇽 하나하나가, 자, 도롱뇽이 10마리가 있으면 10마리가 다 암컷이면 다 암컷 낳을 수 있지. 자, 새끼를 낳을 수 있지만, 양성 생식을 하는 종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가 뭐예요? 다 새끼를 못 낳아. 왜? 그 비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수컷이 10마리면 암컷도 10마리가 될 거 아니야. 자, 이렇듯 무성 생식이 진화에 효율적이라는 통념을 주시고, 통념은 뭐예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관념이야. 선입견? 사람들에게 통하는 생각이야. 이걸 주시고 뭐가 됐어? 양성 생식을 하는 동물이 세상을 지배하고 번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람이 몰라서 물어보겠니? 이게 화제라는 거지. 자, 과학자들은 최근 양성 생식을 하는 동물이 세상을 지배하고 번성하는 이유,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양성생식이 기생생물을 퇴치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그럼 앞으로 뭐 얘기가 나오겠어? 다시 양성생식이 왜 세상을 지배했을까? 그 답은 기생생물 퇴치에 있는데 앞으로 그게 주제가 된다는 거겠죠? 이렇게 자, 이제 기생생물, 이제 본격적으로 더 얘기가 나오겠다. 기생생물은 숙주에게 심각한 타격을 준다. 자, 따라서 숙주가 이들의 공격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이든 대성공을 거두게 되어 있다. 1970년 이런 거 꺾어주시라고 시기 나오면 1970년 생물학자들은 기생생물과 숙주 간의 공진화에 대한 여기에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에이, 공진화는 다 알지 않아? 하고서 우리에게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생각에서는 공진화 모르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은 밑에 단어 뜻을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가서 읽으라는 얘기야. 안 읽으면 이해가 안 돼. 공진화가 뭐다? 공존해서 함께 진화하는 거. 자, 여기 1970년대 나오고 1980년대 나오잖니. 이렇게 과학 지문에서 시기가 나오는 거는 옛날 과학자들이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은 크지 않아. 그러니까 좀 부족한 과학 지식이 아무래도 지금보다 좀 부족할 거 아니야. 얘네들은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기생생물과 숙주가 서로 함께 진화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한 모델을 하나 만들었대. 자, 이런 식의 진화를 레드퀸 가설이라고 부르는 거야. 레드퀸 가설이 뭔데요? 그냥 공진화에 대한 가설이다 정도만 가져가도 괜찮아. 왜 우리 지금 과학 시간까지는 아니잖아. 자, 1980년대 10년이 지났어. 옥스퍼드 대학의 생물학자 윌리엄 해밀턴은 양성의 분화가 레드퀸 상응에 갇혀있는 동물들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레드퀸 가설이 뭐예요? 공진화. 오케이? 공진화에 대한 설명. 왜냐하면 양성으로 진화할 경우 기생생물이 숙주에게 적응하기 더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었어. 자, 예를 들면 예시 천여생식이라는 물고기가 어떤 연못에 살고 있다고 보자. 자, 각각의 물고기는 자 천여생식이야. 어미와 똑같은 복사판이지. 자기를 이렇게 그냥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물고기가 다 똑같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 10마리가 엄마가 똑같이 딸을 10마리를 낳은 거잖아. 그럼 그 10마리끼리는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거지. 자기랑 얘가 해준다고 똑같을 뿐이지. 자, 이유를 뭐라고 들고 있냐면 이렇게 생식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변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다를 수 있대. 자, 이제 치명적인 기생생물이 연못에 침입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 기생생물도 물고기에 번져나가면서 변이를 일으켜 여러가지 변종을 만든다. 자, 그러면 개체수가 가장 많은 물고기의 변종, 물고기 변종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숫자가 가장 많은 자, 그 걔네들을 공격하는 기생생물의 변종이 가장 많은 숙주를 먹겠지. 자, 그래서 가장 번영하는 종이 된다. 자, 그러다 보면 특정 종의 물고기는 사라지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이 되다 보면 우수한 유전인자를 지닌 종은 급격히 퇴보하게 될 거야. 왜? 기생생물이 이겨내지 못해서 라는 거예요. 다음, 그러나 양성으로 진화할 경우 기생생물이 숙주에게 적응하는 게 쉽지 않다. 우리 여기에서는 지금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기생생물이 적응한 거야. 숙주를 먹으려고. 자, 우성생식을 하는 동물은 어미의 복사판이 아닌 부모 양쪽의 유전자가 결합이 된 거야. 유성생식은. 자, 유성생식으로 결합한 유전자는 수십억 가지의 조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기생생물이 숙주를 공격할 변종으로 진화하는 게 점점 어려워. 왜? 경우수가 너무 많은 거야. 자, 이렇기 때문에 유성생식을 하는 물고기는 기생생물의 공격을 견디기 위해 특별히 진화를 다르게 할 필요가 없다. 자, 게다가 세대가 바뀔 때마다 유전자를 계속 혼합함으로 결함 없는 유전자가 영원히 사라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자, 그래서 결론. 그들의 DNA 품질은 전체적으로 더 좋은 상태를 유지하며 왜요? 내가 그 기생생물을 피하려고 변종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가도 괜찮은 거야. 심지어 무성생식을 하는 물고기보다 더 생존에 적합하게 변화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진화가 가능한 거지, 유성생식만이. 이것이 바로 유성생식을 하는 동물이 여러 약점에도 불구하고 진화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유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 볼게요. 1번. 자, 위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냐? 몇 번이야? 5번. 왜 5번이야? 양성생식이 기생생물과의 생존경쟁에서 승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양한 유전자 조합은 괜찮아. 근데 증식 속도가 빠르다는 아니다. 왜? 아까 이걸 우리가 무슨 단어로 했냐면 비효율적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어. 자, 효율, 바로 번식 속도만 따진다면 양성생식은 비효율적이라고 언급했잖아요. 이거를 근거로 삼아서 1번의 답은 5번이 되겠다요. 2번. 위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야. 누구? 아까 거기 윌리엄 해밀턴의 이론을 갖고 왔잖아요. 아니지. 해밀턴 알아봤지만 인용한 건 아니지. 인용을 안 했어. 인용은 땡땡 이렇게 나와야 돼. 그냥 그 사람을 소개만 했죠. 자, 답이 3번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하여 통념과 다른 사실. 아까 여기 통념이란 단어 나왔지? 자, 무성생식의 효율적이라는 통념을 깨고 이 사실 양성생식을 하는 게 지배하고 번성한다. 이것을 증명해냈다. 자, 3번에 볼게요. 3번 보기 분석을 좀 해보자. 암컷은 수컷보다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왜요? 왜요는 몰라도 괜찮고 그 과학 생물 시간 알잖아. 그냥 여기에서 이 글의 구조는 암컷은 다음 세대에 전할 기회가 적구나라는 걸 우리가 그냥 읽어내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진화의 힘은 이들이 배우자 선택에 더 신중을 기한다. 그래서 암컷이 자손에 대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기생생물이다. 자, 암컷이 질병에 강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만약에 저항력이 약한 수컷과 교미하면 자, 자신의 유전 특성 어떤 거? 질병에 강한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 가서 희석되겠지. 그래서 동물의 암컷은 수컷의 유전자를 실험실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뭘로 파악한다? 수컷의 모양, 행동 거지를 통해서 뭘 파악한다? 면역력을 파악한다. 그런 방향으로 점점 진화가 된다라는 걸 찾아내면 되는데 이걸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뭐냐? 5번이 되는 거야. 왜냐면 수컷의 곁, 여기 달린 거 있지? 이 곁은 테스토스테론이 있어야 성장하나 자, 이것은 수탉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대. 테스토스테론이
테스토스테론 있는지 우리 암탉이 어떻게 알아? 모르지. 이거 남성 유전자의 테스토스테론은. 그래서 이 볕은 이거는 있는데 면역 체계가 약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암탉이 걔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물론 선택하겠지만 그것을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왜냐면 볕이 있는 거는 눈에 보이니까. 하지만 이것으로 본문의 이론을 설명할 수는 없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경복궁에 볼 일이 생겨 들어설 때마다 한가운데 높이 솟아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돌층계부터 바라보게 된다. 여기에서 있잖아, 우리 수필에서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려면요, 여기서 다루고 있는 소재에 어떤 단어들을 연결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 돌층계가 어떻대? 반듯하대. 보이지 않은 손짓으로 올라와 보라고 하는 것 같아. 이거 뭐다? 얘가 나에게 손짓하는 것 같대. 그럼 난 이 계단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꾸만 눈길이 끌린다. 왜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돌층계가 나를 시험해보는 것 같아요. 나 테스트 당하는 기분이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 어떤 걸 테스트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오케이? 나는 계단을 걸어갈 때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공상을 하게 되는 거는 아마 내 평소 생활 의식 때문일 거야. 성실하지 못했던 생활 의식 탓이 아니겠느냐. 아니냐는 아니다가 아니야. 아니겠느냐라는 말은 뭐다? 나는 나 스스로를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그것에 테스트 당하는 기분이래. 자, 많은 층계를 우리는 밟고 오르며 산다. 이제 삶에 대한 얘기, 산다. 이제 삶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겠지. 층계를 밟고 오를 때마다 나는 그것은 내게 삶의 계단이 생각이 되네. 그러니까 계단 오를 때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지라는 생각을 한대, 이 사람은. 삶의 계단. 그래서 헛기질세라 조심해야 된다. 어차피 인생은, 자,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인생이란 끝이 있는 층계를 딛고 올라서며 사는 것.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인생은. 근데 여기서 계단이 어때? 끝이 있대요. 무한정이 아니래. 자, 한 층에 한 걸음이 딱 맞게 계단은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도, 얘들아, 이제 그런데도라는 거는 이제 힘주는 말이야, 뒤에가. 그런데도, 뭐가? 한 층에 한 걸음씩 딱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나는 2단, 3단씩 뛰어오르는 것을 지금 충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자, 이렇게 서두르거나 남보다 앞서려거나 또는 남을 밀치고 먼저 나서려는 데서 우리는 실수하거나 넘어지게 되는데 그 확률이 커지게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이렇게 서두르고 남보다 앞서려고 노력하는 걸 좋게 보는 거야, 나쁘게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실수한다고. 자, 한 층에 한 걸음. 자, 반복했잖아. 그지?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의미를 더 강조하는 거야. 자, 한 발짝씩 밟아 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여만 2층, 3층을 한꺼번에 건너뛰어 밟으려는 바로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생 추락이나 도중 탈락, 도중 하차를 해왔던가.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뭘 반성하고 있다? 바로 이런 욕심을 돌이켜보고 있는 거다. 욕심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라고요. 자, 준야. 어린 적 고향의 돌층계에서 친구들과 가위바위보를 하며 누가 먼저 오르냐를 놓고 쌈 싸우듯이 한 적이 있었대. 그러다가도 기울어져 비끼는 햇살에 저녁이 됐지. 그림자가 길어지면 돌층계에 꺾어진 그림자 발길하면서 놀았대. 누가 많이 이겨? 자, 누가 많이 이겨? 경쟁사회. 자, 돌층계에 먼저 올라가든지 간에 그림자가 길게 돌층계에 늘어지게 되면 해지기 전에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미련 없이 내려왔대.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 어렸을 때는 미련이 없었지? 근데 지금은 앞으로 내 인생의 계단이 얼마나 더 많이 남았는지 헤아릴 길이 없다.
다만 인생의 해가 지게 되면 이제 아까는 그 시간의 해인데 이제 인생의 해야 미련 없이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비껴서서 내려오게 되겠지? 밟게 되어 있는 층계 한 단씩 딛고 밟아 올라가면서 다리가 무겁도록 힘이 들어도 원래 인생 힘들잖아. 되도록 성실하게 내딛는 바로 그때 그 순간이 느끼는 것이 결국 인생의 보람 전부가 아닐까라고 생각해본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인생의 보람은 뭐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되도록 성실하게 하루하루 바라본 그 순간에 느끼는 보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닐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보람의 정의야. 초등학교 시절이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 어린 시절 재밌게 놀다가도 미련 없이 내려왔지? 나도 나이가 들어 언젠가는 미련 없이 내려오겠지? 그러고 보면 인생의 보람은 매 순간 매 순간 성실하게 살면서 느끼는 그 순간순간의 보람, 그게 전부가 아닐까? 라는 거야. 자, 초등학교 시절이었어. 과거 회전, 해상. 전학을 간 기혁씨의 시옷학교 교정에는 운동장 한쪽 끝 화단 사이에 높지 않은 계단이 있었다. 난 얼마 동안 외톨이어서 친구가 없었거든. 혼자서 그 계단을 오르내리며 놀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계단에는 나만이 들을 수 있는 풍금 소리가 났었다. 이거 뭐 한참 듣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린애 상상력이야. 내가 그 계단을 여기서 뭔가 뿅뿅 이러면서 상상한 거지. 한 발짝 옮겨놓으면 도 소리가, 또 한 발짝 바꿔 올려놓으면 레 소리가, 왼발에선 미, 오른발에선 파 소리가 그랬대. 자, 동무들의 얼굴을 익혀 친구를 사귀게 될 때까지 나는 이렇게 즉흥곡을 잡고 있다. 일단 이런 거 대충 읽고 이 아이의 어린 시절 취미는 작곡이었구나 하지 마세요. 저기서 즉흥곡이 뭐예요? 계단 밟기 놀이를 했다라는 거잖아. 그런 거는 팩트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그러면서 계단을 커다란 풍금으로 여겼던 거야. 자, 이제 또 다시 지금 내 삶을 또 돌이켜보는 거야.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삶의 층계에선 어떤 소리가 날까? 층계 끝 아득한 높이 너머에 무지개가 있을 거라고 여겼던 그 시절에, 어린 시절에는 계단을 막 뛰어 올랐대. 계단 올라가면 저 위에는 무지개가 있겠지? 근데 난 지금은 어때? 이 층계의 끝이 있음을 알아. 그러니까 어른이니까. 이제 환상 이런 게 없어. 그래서 힘들어. 자, 그러므로 귀를 기울여 어린 시절같이 바로 이 층계의 노래를 들으려고 나는 노력해. 자, 눈보라가 쳐서 내 삶의 층계 오름이 미끄럽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으로 우선 만족하고, 이 눈보라는 뭐예요? 내가 계단에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나를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아프잖아. 그러니까 삶의 실패를 오게끔 하는 거지. 그런 것만 없었으면 하는 것으로 일단 나는 만족해. 하면서 겨울까치를 귀엽게 바라본다. 저 겨울까치는 특별한 의미 없어요? 눈앞에 이제 까치 있는 거야. 앞에 중약적으로. 자, 1번. 이 글의 주제를 나타내는데 필수적인 단어. 아까 이 사람 보람 이야기했지? 한 계단 한 계단 성실하게 얘기했지?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여기. 자, 만족은 어디 나와? 여기서나 만족했잖아. 만족. 그치? 이 사람의 주제니까 이 사람의 삶의 태도를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 2번. 이 글에 나타난 기억의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은 기억, 삶의 계단. 자, 1번. 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노력은 괜찮은데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야. 조금씩 이렇게 쉬기도 해야지, 그죠? 자, 3번. 니은의 문맥적 의미는 여기 눈보라는 보다 삶의 실현을 말한다. 4번. 자, 4번. A에서 E 중 그 의미가 다른 하나는 A, B, C, D. 자, 다른 거는 다 내가 너무 올라가려고 욕심 부리는 건데, D. 풍금 소리는 여유 이런 거가 해당이 되겠지. 낭만. 자, 5번 갈까요? 우리 여기를 가보자. 아까 방금 읽은 부분에서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냐면 다음에 도중하차를 해왔던가, 우리 거기 디귿 써있는데 거기를 보자. 본문에
우리는 인생을 너무 쉽게만 살려고 허둥거리만 살아왔다라고 이제 반성하는 거지. 차근히 한층 한층 밟아나가야만 할 과정을 다 밟고 올라가는 성실한 사람을 오히려 어리석게 여기는 눈길로 바라보거나 또는 약산 빠르게 잔재주로 앞지르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눈길로 바라봤었어. 이 현실을 이제 비판하고 이제 반성하는 거지. 얼마나 높게 오르느냐 하는 것만을 고개 들어 쳐다보았기에 쉽게 오르려 했었다. 사람들 몰축에 높게 올라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런 삶의 태도를 보인대. 자, 남보다 조금 더 많이 오르는 욕심 때문에 남을 제치거나 딛고 올라서려 했었다. 끝이 있는 삶의 계단에. 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계단에 끝이 있다라는 거야. 자, 얼마나 높게,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 하는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이제야 힘드는 나이가 돼서야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인지 국립중앙박물관의 높은 돌계단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바로 내 삶의 성실성을 시험하려고 생각이 든다라고 우리 첫 번째 얘기했던 거가 바로 여기에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제야 내 삶의 계단을 얼마쯤 올라서, 삶의 얼마쯤 올라섰어. 뭐 나이도 들었고 인생이 어느 정도 연륜이 생긴 거지. 지금 내가 선 곳이 어디쯤인가를 되돌아보게 된다. 수없이 많은 층계를 밟아 오르면서 자, 나는 얼마나 과정을 무시하지 않고 얼마나 차근히 제대로 발을 옮겼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자, 다리에 힘 주고 무릎을 짚어가면서 이마에 땀을 씻게 되니 한층 한층 올라 딛고서는 그 힘겨움에서 얼마나 보람을 느꼈는지 이제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자, 얼마나 비틀거렸는지 얼마나 숨차게 헐떡이며 남을 숨찬 거는 이 사람은 여기에서 숨차게 남을 비쳤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성실한 건 누구나 몇 번이나 헛디딜 뻔했는지 또 남북의 순환으로 갈질자로 이렇게 가는 걸 말이야. 갈질자가 왔다 갔다 했었는지 자, 그것을 헤아리는 동안 내 그림자가 길어진다. 자, 시간이 지나갔다는 거죠. 하고 밑에 부분은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갈게요. 5번 문제 갈게. 윗글을 읽고 난 후에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되겠다. 과정에 충실한 삶. 6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5번. 자, 성실하게 내리는 바로 그때 그 순간이지 이것은 인생의 역경을 암시한다 라고 보기 어렵지. 괜찮니? 좋아요. 그래서 스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오늘 새 교재 드렸잖아요. 목요일까지 풀어서 OMR 카드 사진 찍어갖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시다.